한국은 절대 못 만듭니다. 일본이 40년 동안 되풀이해온 판단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만드는 구조를 이미 완성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로켓, 수소차, 전차, 탱크. 가벼워야 하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사고로 이어지는 산업.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철보다 14배 강한 검은실 한 가닥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정해진 나라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사람들은 반도체만 봤지만 한국 산업이 깨달은 건 달랐습니다. 이건 돈으로 못 푸는 게임이구나. 3년 뒤인 2022년 10월 한 줄의 보고서가 이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판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일본 중부지방 탄소섬유 제조사 본사였어요. 책상 위엔 계약서가 아니라 대기 순번표가 놓여 있었죠. 지금 주문하시면 2020년 3분기 생산 가능합니다. 2017년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리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해했어요. 여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이었죠. 저는 잭 알 도너번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글로벌 전략물자 공급망 리스크 감사관. 27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미사일, 항공기, 위성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서 실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제 일은 간단했어요. 기술을 평가하는 게 아니었죠. 실패 가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숫자만 봤어요. 수율, 편차, 반복 성공률.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이고 10번의 성공도 아직 의심 대상이었죠. 그날 회의실에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긴급 물량 대응이 가능합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가격을 올리면요?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재고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2년치 생산 계획이 확정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산업에서 빈 창고는 실패가 아니라 통제의 증거다. 돈으로 못 사는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 체감했습니다. 탄소섬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보다 14배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도 안 돼요. 미사일 동체, 로켓 페어링, 항공기 날개, 수소 탱크. 전부 이 소재 없이는 못 만듭니다. 가볍고 강해야 해요. 실패하면 재앙이죠. 그래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5년, 10년씩 반복 테스트를 거쳐요. 수만 번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죠. 한 번 승인되면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바꾸는 순간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일본은 이걸 50년 동안 쌓아왔습니다.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인증, 시간, 신뢰. 그게 진짜 장벽이었죠. 공급자가 왕인 시장이었습니다. 가격을 정하는 것도, 납기를 정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전부 그쪽이었어요. 사는 쪽은 그저 기다릴 뿐이었죠. 돈이 있어도 못 샀습니다. 권력이 없었거든요. 2019년 여름이었나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언론은 반도체 이야기만 했어요.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공급망은 언제든 무기가 된다. 메시지는 명확했죠. 우리가 주면 쓰는 거고 안 주면 못 쓰는 겁니다. 그해 가을, 제 책상에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어요. 한국 관련 모니터링 문서였습니다. 대부분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야기였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고강도 탄소섬유 자체 개발 검토 중. 저는 그 문장의 밑줄을 긋지 않았어요. 별표도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이라는 단어는 그 보고서에서 가장 가벼운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었죠. 이 산업은 빠른 나라가 이기지 않거든요. 오래 버틴 나라가 이깁니다. 그때까지 나는 그 문장이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탄소섬유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T300, T700, T1000이죠. 이 숫자가 바뀌면 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T300은 자동차나 스포츠 용품에 씁니다. 가볍고 튼튼하면 되는 수준이죠. T700은 항공기 날개나 고급 방산 장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검증이 시작돼요. 그런데 T1000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주에 쓰는 겁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세계가 바뀝니다.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세계거든요. 일본은 1970년대에 탄소섬유 상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0년이에요. 그들은 10년 단위로 한 단계씩 올라갔죠. T300에서 T700으로, T700에서 T1000으로 천천히 올라간 겁니다. 경쟁자들은 늘 한 세대 뒤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살 수 없었거든요. 항공 인증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5년에서 10년입니다. 수만 번 테스트를 반복하죠. 온도, 습도, 충격, 피로도 전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수치가 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공사들은 소재를 바꾸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10년, 20년씩 같은 공급자한테 받아요. 기술보다 시간이 중요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유지됐죠. 2020년 초였나요? 제 책상에 한국 관련 데이터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T700급 탄소섬유 상용 생산 시작, 연간 생산량 2,000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생산량보다 다른 걸 봤습니다. 수율 그래프였어요. 보통 신규 생산 라인은 수율이 불안정합니다. 60% 나왔다가 75% 나왔다가 다시 50%로 떨어지고 80%로 올라가고 이렇게 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국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72%, 74%, 71%, 73%. 편차가 3%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죠. 이상했어요. 신규 공정에서 이 정도 안정성은 나오지 않거든요. 우연일 수 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3개월 후 업데이트 데이터가 왔어요. 이번엔 6개월치 수율이었습니다. 70%, 73%, 72%, 74%, 71%, 75%. 편차가 여전히 5% 안에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외부 검증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교차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2주 후에 결과가 왔어요. 인장 강도 4,900A, 탄성률 230GPA, 파단 신율 2.1%. 수치 자체는 평범했습니다. T700 표준 범위였죠. 그런데 배치간 편차가 문제였어요. 2% 이내였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항공과 우주에서는 한 번의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10번, 100번, 1000번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죠. 나는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숫자는 보통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문제는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편차였어요. 신규 공정에서 이 정도 반복성은 나오지 않거든요. 장비만으론 안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해요.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 데이터가 쌓여야 이런 안정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걸 했습니까? 저는 과거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자료를 찾아봤어요. 초기 수율이 나왔습니다. 30%, 45%, 38%. 폐기율이 60%가 넘었어요. 경제성으로만 보면 최악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인을 늘렸어요. 2018년 수율 55%, 2019년 수율 68%, 2020년 수율 73%. 매년 10%씩 올라왔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관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파일 분류를 바꿨어요. 참고 자료에서 관찰 대상으로 옮긴 겁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탄소섬유를 만드는 공정은 4단계입니다. 원료 중합, 방사, 안정화, 탄소화죠.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가 0.2도만 틀려져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방사 속도가 초당 0.5m 차이 나도 강도가 바뀌어요. 안정화 시간이 30분 늘어나도 탄성률이 튑니다. 모든 변수가 서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어도 못 만듭니다. 장비를 사와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매뉴얼엔 숫자만 있거든요. 감각은 없습니다. 온도를 230도로 맞춰라고 적혀 있지만
그 온도에 도달하는 속도, 유지하는 방식, 식히는 타이밍은 안 적혀 있어요. 일본은 이걸 50년 동안 쌓았습니다. 수만 번의 실패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함이 나오는지, 어떤 편차가 허용 가능한지 전부 기록돼 있죠. 그게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2020년 중반이었나요? 저는 한국의 증설 계획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연간 2,000톤에서 5,000톤으로 늘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대규모로 한 번에 늘립니다.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500톤씩 나눠서 증설하는 겁니다. 6개월마다 한 라인씩 추가하는 방식이었죠. 왜 이렇게 합니까? 답은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각 라인마다 조건을 미세하게 바꿔서 돌리는 겁니다. 온도, 속도, 시간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거죠. 실패를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탄소 섬유는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실패를 관리하는 산업이에요. 같은 장비를 줘도 못 만드는 이유는 매뉴얼 밖에 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에서 나온 감각, 그게 핵심이거든요. 저는 초기 실패율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율이 평균 60%였어요. 만든 것 중에 절반 이상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경제성으로만 보면 최악의 선택이었죠. 원가가 2배로 뛰는 겁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라인을 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빨리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대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수율을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편차를 줄이는 게 목표였던 거죠. 2018년 수율이 55%로 올라갔습니다. 2019년엔 68%가 됐어요. 2020년엔 73%까지 왔죠. 매년 10%씩 올라왔지만 더 중요한 건 편차였습니다. 배치 간 편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속도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시간을 선택한 겁니다. 빨리 가는 길을 버리고 확실하게 가는 길을 택한 거죠. 저는 과거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중국, 대만, 유럽 기업들도 탄소 섬유를 시도했어요. 대부분 5년 안에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율이 안 나왔거든요. 돈을 쏟아부어도 편차가 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6년째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멈추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버틸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날 내부 평가 등급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관찰 대상에서 장기 추적 필요로 바꾼 겁니다. 문장 하나 바뀐 거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그리고 시간 싸움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쪽이 이깁니다. 그 순간 나는 이 프로젝트를 다시 분류했습니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제 책상에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어요. 한국이 T1000급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인장 강도 7000A, 탄성률 290Gp여, 파단 신율 2.4%. 수치만 보면 T1000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치 자체를 보지 않았어요. 다른 걸 봤습니다. 반복성이었습니다. 보고서엔 12개 배치 데이터가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생산한 결과였죠. 각 배치마다 인장 강도, 탄성률, 파단 신율이 전부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인장 강도 편차가 3% 이내였습니다. 탄성률 편차는 2.5%였어요. 12개 배치 전부가 이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단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업에서 한 번 좋은 수치가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걸 반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죠. 저는 외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제3자 실험실에서 교차 확인하는 겁니다. 배치 간 편차를 다시 측정하고 온도 변화 테스트를 하고 속도 조건을 바꿔가며 재현성을 확인하는 거죠. 수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반복은 만들 수 없거든요.
2주 후에 결과가 왔어요. 편차가 허용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온도를 5도 올려도 속도를 10% 바꿔도 결과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어요. 실패 원인이 재현 가능했습니다. 특정 온도에서 특정 결함이 나온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이건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의 영역이었어요. 저는 일본 기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평균값을 비교했어요. 일본이 여전히 앞서 있었습니다. 인장 강도에서 5% 정도 높았고 탄성률도 3% 정도 우위였죠. 50년 축적된 데이터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균이 아니었습니다. 하한선이었어요. 제품 품질에서 중요한 건 최고점이 아닙니다. 최저점입니다. 가장 나쁜 배치가 어느 수준인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공이나 우주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계하거든요. 평균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좋은 배치만 골라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하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데이터에 하한선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저 인장 강도가 6750A였어요. T1000 기준이 6900A인데 거의 근접한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5800A였는데 말이죠. 1년에 500A씩 올라온 겁니다. 하한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공정이 안정됐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기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건 내가 알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치 하한선 변화를 그래프로 그렸어요. 엑셀 시트에 숫자를 입력하고 곡선을 그렸습니다. 2015년 3200A, 2017년 4500A, 2019년 5800A, 2021년 6750A. 매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곡선이 꺾이지 않았어요. 속도가 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년 전 한국은 T700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폐기율이 60%였고 하한선이 3200A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1000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수율이 안 나와도 6년 동안 계속했어요. 매일 데이터를 쌓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조건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한 겁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기준 통과였어요. 문제는 이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내부 문서 제목을 고쳐 썼습니다. 장기 추적 필요해서 잠재적 경쟁자로 바꾼 겁니다. 처음으로 경쟁자라는 단어를 쓴 거죠. 이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항공 부품 제조사 구매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일본 소재 납기 지연건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쪽 납기가 또 밀렸습니다. 6개월 추가 대기래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조건을 다시 보자고 해야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조건을 다시 본다고요? 이 업계에서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급자가 조건을 제시하면 사는 쪽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룰이었거든요. 무슨 조건을 말하는 겁니까? 납기 협상이요. 그리고 최소 주문량도 다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가격 데이터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일본 T1000급 탄소섬유 가격이었어요. 킬로그램당 450달러에서 420달러로 조정됐더군요. 7% 인하였습니다. 이 업계에서 가격 인하는 거의 없었어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공급자가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국 가격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킬로그램당 380달러였어요. 일본보다 10% 낮았습니다. 품질은 아직 격차가 있었지만 가격 차이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긴급 물량 대응 가능성이었어요. 일본은 2년 전 주문만 받았습니다. 긴급 물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6개월 이내 납품 가능이라고 했어요. 물론 물량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기다림이 전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저는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2010년대 초반 히토류 시장을 중국이 장악했을 때가 있었어요.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제한하고 납기를 늘렸죠. 사는 쪽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호주와 미국이 히토류 생산을 시작하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납기가 짧아졌어요. 조건이 유연해졌죠. 독점이 깨지는 순간 시장이 바뀐 겁니다.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2021년 12월 일본 소재 기업 담당자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납기 단축 가능성을 물었어요. 과거엔 불가능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이전엔 검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토한다고 합니다. 최소 주문량도 조정 가능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부 논의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회신이요? 과거엔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였어요. 지금은 논의한다고 합니다. 공급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제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설명하고 설득하는 쪽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제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리스크를 경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공급망은 위험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하던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공급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게 된 겁니다. 독점이 깨질 때 가격은 먼저 흔들립니다. 그 다음은 조건이에요. 납기, 최소 주문량, 긴급 대응, 이런 것들이 유연해지는 겁니다. 선택지가 생긴 순간 협상은 수평이 됩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탄소 섬유의 의미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다. 결정권의 이동이다. 국산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국산화의 본질은 싸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얼마나,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공급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건 기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권력 이동이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이동하면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2022년 초였습니다. 저는 항공우주산업 전문가 회의에 참석했어요. 한국 탄소섬유가 화제였습니다. T1000급 개발 성공 소식이 퍼진 후였죠. 한 항공기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지상산업이랑 우주는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항공과 우주 인증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최소 5년입니다. 길면 10년도 넘어요. 수만 번의 반복 테스트를 거칩니다. 온도, 압력, 진동, 피로도 전부 극한 조건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실제 비행 데이터가 쌓여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문제없이 작동해야 하죠. 그래야 신뢰가 생깁니다. 단 한 번의 결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수리가 안 되거든요. 지상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됩니다. 항공기는 착륙해서 정비하면 되죠. 그런데 우주는 다릅니다. 한 번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완벽해야 합니다. 여긴 다른 세계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동료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꺾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T700까지는 성공했는데 항공 인증에서 막힌 경우들이요. 기술은 있는데 신뢰를 못 얻은 겁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실적이 없었고 검증이 안 됐죠. 우주 산업에서 실패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전과 기록이에요. 한 번 실패하면 다음 기회를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없거든요. 수백억,
수천억짜리 위성을 검증 안 된 소재에 실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할지 궁금했습니다. 2022년 6월이었나요? 한국이 자체 개발 우주 발사체에 탄소 섬유 페어링을 적용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페어링은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예요. 발사 중에는 위성을 감싸고 있다가 우주에 나가면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게 때문입니다. 1kg이라도 가벼우면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어요. 탄소 섬유는 철보다 14배 강하면서 무게는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산업에서 필수인 겁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컸습니다. 발사 실패 시 비용은 수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실패하면 역시 안 된다는 인식이 박혀요. 그 다음 기회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한번 실패하면 끝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 방식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어요. 2021년 10월 첫 발사가 실패했을 때도 원인을 공개했습니다. 산화제 탱크 압력 문제였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시도했습니다. 2022년 6월 두 번째 발사였어요. 성공했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안착했고 페어링 분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저는 성공보다 다른 걸 봤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실패를 공개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패를 숨기고 싶은 게 인간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공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패도 데이터거든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기록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 하죠. 2023년 5월 세 번째 발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엔 군사 정찰 위성을 싣는 거였어요. 실패하면 안 되는 발사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번엔 변명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장면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한국은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제 증명만 남았습니다. 2023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발사 예정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6시였죠. 발사는 저녁 6시 24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을 켰습니다. 나로우주센터 발사대가 보였어요. 75m 높이의 발사체가 서 있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을 실은 발사였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발사였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분 전이었죠. 현장 통제실 음성이 들렸습니다. 각 시스템 점검 보고가 이어졌어요. 산화제 주입 완료, 연료 주입 완료, 추진 시스템 정상.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발사체에 탄소 섬유 페어링이 들어가 있다는 걸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T1000급 소재로 만든 겁니다. 무게는 기존보다 30% 가벼웠어요. 그런데 가볍다는 건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구조 강도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발사 중 진동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페어링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 위성이 손상되는 겁니다. 5분 전이었습니다. 화면 속 발사대 주변에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카메라만 남아서 발사체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긴장했어요. 27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발사 장면은 늘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실패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륙 직후 추진력 부족으로 추락, 1단 분리 실패로 폭발, 페어링 분리 오류로 위성 손상, 궤도 진입 실패로 재진입. 수십 가지 실패 경로가 있습니다. 1분 전이었습니다. 통제실 음성이 들렸어요. 최종 점검 완료. 발사 시퀀스 시작합니다. 30초 전. 엔진 점화 준비. 10초 전. 10, 9, 8.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3, 2, 1 점화. 발사대 아래에서 불길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발사체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륙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발사체가 점점 빨라지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초, 2초, 3초. 아직 판단하지 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초가 지났습니다. 발사체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상이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고도 10km를 넘었어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가장 위험한 구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2분 7초, 일단 분리 시점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불빛이 깜빡였어요. 일단 로켓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2단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정상이었어요. 고도 50km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3분 2초, 페어링 분리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페어링은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입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분리해야 하죠. 그런데 분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궤도에 진입해도 소용없어요. 위성을 꺼낼 수 없으니까요. 화면에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떴습니다. 페어링 분리 정상. 분리됐습니다. 탄소 섬유로 만든 페어링이 정상적으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경량화 설계가 작동했어요. 무게를 30% 줄였지만 구조는 견뎠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고도 200km를 넘었어요. 2단 엔진이 꺼졌습니다. 이제 관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8분 48초 목표 고도 도달. 위성 분리 시퀀스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위성 분리 정상 메시지가 떴어요. 위성이 발사체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15분 후 첫 교신 성공. 위성이 지상국과 통신을 시작했습니다. 궤도 진입이 확인된 겁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엔 환호가 없었어요. 통제실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데이터를 확인할 뿐이었죠. 우주산업에서 환호는 무지의 증거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돼야 하는 겁니다. 성공이 특별한 게 아니라 실패가 용납 안 되는 세계거든요.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록만 했어요. 2023년 5월 25일 한국 우주발사체 3차 발사. 위성 궤도 진입 정상. 페어링 분리 정상. 문제 없음. 문제가 없다는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10월 1차 발사 실패. 2022년 6월 2차 발사 성공. 2023년 5월 3차 발사 성공. 2번 연속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4차 발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성공했습니다. 3번 연속이었죠. 2024년 4월 5차 발사. 성공. 4번 연속 성공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통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건을 맞추면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탄소 섬유 페어링은 4번의 발사에서 전부 정상 작동했습니다. 분리 실패가 한 번도 없었어요. 구조 결함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프로젝트는 예외가 아니게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탄소 섬유는 우주 환경에서의 반복 검증을 완료했다. 검증 완료.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컸습니다. 이제 이 소재는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니었어요. 실전 사용 가능 소재가 된 겁니다. 항공우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 성공입니다. 한 번 성공은 운이에요. 2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3번부터는 패턴입니다. 4번은 신뢰죠. 한국은 4번을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그날 파일 분류를 다시 바꿨습니다. 잠재적 경쟁자에서 검증 완료 공급원으로 바꾼 겁니다.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한국 탄소 섬유 관련 문서였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지웠습니다. 가능성 있음. 이 문장은 2년 전까지 제 보고서에 있던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지켜봐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요.
이제 그런 표현은 필요 없었어요. 또 한 문장을 지웠습니다. 추가 검증 필요. 검증은 끝났습니다. 4번의 우주 발사, 수십 번의 배치 생산, 2년간의 교차 확인. 더 이상 검증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대안. 대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문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참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선택 가능한 공급원이 된 겁니다. 같은 시기 공급망 재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이 장기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과 맺었던 10년 단위 계약들이요. 납기가 단축됐습니다. 기존엔 2년이 기본이었는데 1년으로 줄었어요. 최소 주문량도 완화됐습니다. 100톤 이상이던 게 50톤으로 내려갔죠. 긴급 물량 대응 조항도 새로 생겼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는 쪽이 안 되면 다른 데서 살게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데가 없었거든요. 독점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을 때 유지됩니다. 선택지가 생긴 순간 세계는 다시 계산되는 겁니다. 저는 파급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이건 우주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탄소 섬유가 쓰이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항공기 동체, 방산 장비, 수소 저장 탱크, 차세대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전부 탄소 섬유 없이는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야가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산업이에요. 한국은 이제 그 산업의 규칙 안에 들어온 겁니다. 2024년 11월, 저는 유럽 방산 기업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한국 소재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4번의 우주 발사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2년간 배치 생산 편차가 허용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제3자 검증도 완료됐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예. 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뭘 말했는지를요. 27년 동안 저는 한국은 못 만든다는 전제 위에서 일했어요. 그게 상식이었고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장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능성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산업에서 반복 성공을 증명한 나라였어요.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변화였어요. 공급자는 더 이상 명령하지 못합니다. 사는 쪽이 조건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납기를 정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이제 한쪽만의 권한이 아닙니다. 질서가 이동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세계는 오늘 하나의 선택지를 잃었고 하나를 더 얻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깁니다. 27년 동안 제가 본 세계는 명확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은 시간으로만 쌓이고 그 시간을 가진 자가 왕이었던 세계였죠. 그런데 이제 그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왕이 혼자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왕이 혼자가 아닌 순간 세계는 다시 공평해집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